최근 여객기가 긴급 회항하고 엔진에서 불이 나는 등 항공기 고장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유력 인사의 지인이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딸 부정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외부 영입 인사 명단을 내일 발표합니다. 부정청탁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영입 인사 명단에 포함됐었는데 당 안팎의 비난에 내일 발표에선 일단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영구 실격 처분을 받고 구속된 이장석 프로야구 히어로즈의 전 대표가 감옥에서도 구단 경영에 관여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구단 내부 인사 등 옥중 경영에 나선 걸로 보이는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거는 제 뜻이 아니라 이 대표님 뜻이고 대통령 뜻을 들어야만 알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째 모친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천주교 의식에 따른 가족장을 치르고 있는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종교계, 외교 사절 등 일부 조문만 받았습니다.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거액을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겐 가상화폐로 사설 도박까지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호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등 윤 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항공기 안전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보잉사가 만든 일부 항공기 동체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종을 보유한 전 세계 항공사들이 긴급 조사에 나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기 9대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기종은 현재 국내에서 150대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먼저 손형한 기자입니다. 문제의 항공기는 보잉의 차세대 항공기인 B737NG입니다. 두 차례 추락 사고로 운항이 전면 중단된 B737 맥스 이전 모델로 일부 항공기에서 동체와 날개 연결 구조 부위에 균열이 발견되자 미 연방 항공청이 이달 초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모두 1,130세대를 점검했는데 50세대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기종은 국내에서 150대가 운항 중인데 3만 회 이상 비행한 42대를 우선 조사한 결과 9대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국내 발견 비율이 21%로 전 세계 발견 비율 5%보다 높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정부는 점검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22,600회 이상 항공기 22대에 대한 점검을 다음 달 마무리하고 나머지 86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결함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기종을 가지고 있는 국내 항공사,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이제 운항을 이제 좀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여행객 감소 속에 문제 발견 항공기에 운항 중단까지 겹치면 어려움이 가중될 거란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선 B737 맥스 추락 사고에 대한 청문회가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회사 측이 첫 번째 추락 사고 이후 시스템 결함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잉의 안전 불감증에 우려를 줬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예, 우리 정부는 국내 9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 이륙했던 항공기가 갑자기 요동치면서 공항에 돌아오고 또 엔진에 불이 붙거나 하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입니다. 계속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김해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여객기의 자동 조종장치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비상 탈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땐 무항장하시면 안 되고 모든 짐 다 버리셔야 됩니다. 김해공항 회항 전까지 30분 넘게 선회하는 동안 비행기가 요동쳤고 승객 182명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승무원이요. 기도를 하래. 흥금
뭐 죽지 않게 기도하는 말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같은 날 대한항공여객기는 연료 밸브가 고장나 운항이 지연됐고 다음 날엔 TA 항공기가 타이어 손상으로 이륙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18일엔 아시아나 여객기가 시운전하다 엔진에 불이 붙는 등 안전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가 국내 9개 항공사와 긴급 회의를 열고 안전 점검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사고에서 가장 문제가 된 조종사 비상대응 훈련, 고장 발생 기종과 부품 정비 방식, 비상시 운항 통제 절차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안전관리 시스템 이행 실태와 비상시 기장과 객실 승무원 간 상황 전달 체계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한순간의 방심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공기부터 띄워놓고 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발생한 사고와 안전장애 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오늘 판결이 김성태 의원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재희원 기자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일부 지원자 명단을 참고하라는 의미로 구하 직원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충무공심정이 생각이 나네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부정 채용의 시발점이 됐다며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T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 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유열 전 홈 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증언한 서 전 사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다시 거짓 증언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세요?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대신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 딸의 채용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오늘 판결은 김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네, 프로야구 히어로스 구단 대표를 지냈던 이장석 씨입니다. 지난 2008년 현대를 인수해서 히어로즈를 창단한 뒤에 팀을 상위권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구단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서 현재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이장석 전 대표를 지난해 영구 실격 처분하고 옥중에서 구단 경영에 절대로 개입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장석 전 대표가 감옥 안에서도 내부 구단 인사라든지 신인 선수 선발 같은 구단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히어로즈 구단 내부 회의에서 사내 인사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자 구단 변호사이자 이장석 씨의 최측근인 임모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상황이니까 조직은 한 여쭤볼게요. 만약에 안 되면 가셔야 돼요. 대표님 만나러. 이거는 제 뜻이 아니라 이 대표님 뜻이고 옥중 경영 안 한다 하지만 대표님 뜻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히어로즈 임직원들은 어제 물러난 박준상 전 대표이사를 박사장으로, 이장석 전 대표는 대표로 불렀습니다. 구단 내부 인사에 이장석 씨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박준상 전 사장은 교도소로 면회를 가서 이 씨의 지시를 듣는 것이 KBO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다른 임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합니다. 좀 알고 나는 거예요. 법원에 걸리면 저를 퇴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퇴사하면 되고 그 정도쯤에 제가 누군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안 가면 안심 안 하시는 거고.
녹취 파일에는 올해 신인 드래프트도 이장석 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음을 드러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미리 이 씨에게 선수들에 대한 자료를 보내고 구단 임원이 면회를 가서 내야수를 1차 지명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허락을 받은 뒤 그대로 지명을 했다는 겁니다. 박준상 전 사장과 임 변호사 등 구단 고위 인사들이 이장석 대표를 여러 차례 면회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히어로즈 구단은 일부 구단 임직원의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한 면회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변호사는 자문 변호사로 구단의 경영과는 별개의 인물이라 구단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위 녹취에 나오듯 사내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고 KBO의 마케팅 대행사 KBOP의 회의에도 4월까지 히어로즈 구단 대표로 참석한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이틀 전까지 감사위원장이었고 어제 대표이사가 된 하송 씨는 옥중 경영 정황을 올 봄에 인지하고도 지난달 말에야 뒤늦게 감사를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하 씨는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최근에야 감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네, 효성그룹이 총수 일가가 관련된 비리 사건에 변호사 비용으로 회사 돈 400억 원을 썼다는 내용. 몇 달 전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효성의 내부 자료를 분석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조현준 회장은 오늘 아침 경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받고 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해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4월 효성그룹이 회사 돈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모두 400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시기는 2013년에서 2017년으로 조 회장과 조 회장의 아버지 조성래 명예회장이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였습니다. 400억 원 가운데는 본사뿐 아니라 효성 TNS 등 6개 계열사의 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검찰 고위직 출신,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17일 간격으로 토 씨까지 똑같은 계약을 각각 17억 원, 10억 원에 효성과 연거푸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돈을 가지고 개인의 비위 혐의에 대한 어떤 형사 변론 비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된다는 것들은 이렇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조 회장은 오늘 조사에서 당시 검찰 수사가 회사 업무와도 관련돼 있었다면서 정당한 법률 비용 지출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의 수사가 대부분 총수 일가 개인 비리에 맞춰져 있던 점, 효성 본사와 관련 없는 계열사 돈까지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조 회장 부자가 자신들의 횡령죄 등을 변호하기 위해 또다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래 명예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방문 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네, 2년 전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 속에 불명예 전역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입니다. 본인의 갑질 의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부하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도 공관병을 폭행한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박찬주 전 대장을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외부 인재 영입 1호 대상에 포함해 내일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내일 명단에선 일단 빼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원래 한국당 영입 리스트에는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 메이저리그 출신의 박찬호 선수, 궁예 역으로 유명한 배우 김영철 씨 등이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한국당 제안을 고사했습니다. 한국당이 그 대신 선택한 영입 인재 1호가 박찬주 전 육군대장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다 부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당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장이야말로 현 정부 적폐몰이의 대표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영입 기준이 현 정부 피해자라는 취지의 설명인 셈입니다.
실제 박 전 대장 말고도 MBC 노사 갈등 주역 중 한 명인 이진숙 전 보도본부장도 영입 1호 대상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 고맙다란 반응으로 우회적 비판에 나섰고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 30대 그 젊은 청년들의 어떤 공감까지 우리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오후 늦게 최고위원들까지 박 전 대장 영입을 재고하라며 반발하자 한국당은 결국 내일 영입 1호 대상에선 박 전 대장을 빼기로 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국당의 인재 영입 기준, 당 지도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매우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나 또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소식은 박하정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16일이 지난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퇴 이후 처음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그랬다며 검찰개혁 거듭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철희, 표창원 두 스타 초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잇따른 쇄신 요구에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긴 기자간담회였는데 지도부 사퇴나 인적 쇄신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쇄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도부가 여기서 물러나라면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지. 그게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셨습니까? 일부 의원들은 계속해서 검찰개혁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겠느냐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고 조국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과 조국 사태 와중에 당이 사라졌다는 쇄신론 사이에서 이 대표가 어정쩡한 답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의원총회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추모 분위기 속에 다음 주로 연기됐는데 이해찬 대표 회견이 그간 쏟아진 쇄신 요구에 충분한 답인지를 제대로 평가받는 자리는 다음 주 의원총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한 명당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여전히 배상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 대리인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엔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1년 만에 다시 기자회견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보낸 편지에 이춘식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충분히 행복하실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 이젠 자책하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2019년 8월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결정해 일본 정부에 결정문 등을 전달했지만 일본 측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반송했습니다. 법원이 2달 전 서류를 다시 보냈는데 여전히 무반응입니다. 그 사이 서울과 광주지법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30건에 이르는 추가 소송이 잇따랐고 피소된 일본 기업도 3곳에서 11곳으로 늘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가 법적 절차에 응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관들이 일본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개입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등도 일본 위안부 1411번째 수요 집회가 열린 일본 대사관 터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경제 보복에 나섰는데
그 이후 오히려 일본 기업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일본산 맥주의 한국 수출은 1년 전보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보다 99.9%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한국의 불매운동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류희준 기자입니다. 수출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이 지난 9월 전년 동기 대비 9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불매운동의 여파로 지난 9월 일본산 맥주의 한국 수출도 99.9% 급감했습니다. 9월 일본의 대한 수출액은 4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줄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8.9%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차량의 신차 등록 건수는 60%나 줄었습니다. 또 지난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전년 동월보다 4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기업의 피해가 통계로 확인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我が国企業に対して経済的な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不買運動が韓国に行われることは残念に思います。 이어 한일 간 교류와 경제 활동은 계속해서 행해져야 한다면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된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소극적이지만 일본 기업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자 적극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국 측의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류희준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호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이 여권 무효화를 비롯한 강제 송환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어제 법원으로부터 배우 윤지호 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그제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씨는 건강상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외교부와 공조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6월 윤 씨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절차가 복잡해 실제 신병 확보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윤 씨는 현재 5가지 혐의로 고소 고발된 상태입니다. 책 발간을 함께 준비하던 김수민 작가에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박훈 변호사에겐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는 사기 혐의로 각각 고소 고발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9일 SNS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 도망이냐며 경찰의 체포영장 재신청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어제 저녁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꺼내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흉기를 빼앗기자 바로 다음 역에 내려서 달아났는데 자세한 내용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대합실 바닥에 흉기가 놓여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옆에 두고 앉아있는 피해자 곁으로 경찰이 다가갑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오이도로 향하던 4호선 열차 안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평촌역 승강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20대 피해 남성 2명에게 문제의 남성이 왜 여기서 이런 것을 타느냐고 따진 게 발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과했고 이후 도착한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윽고 피해자들을 향해 시끄럽게 굴지 말라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른 일행의 도움으로 멱살을 뿌리치는 순간 갑자기 이 남성은 가방에서 30cm 길이의 흉기를 꺼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놀란 피해자들이 즉시 흉기를 빼앗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다음 정거장인 범계역에서 내린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개찰구를 낳은 피해자들은 이 남성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역 밖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목격자들은 가해 남성이 등산복 상의에 백팩을 맨 채 출구로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를 검토하는 가운데 주변 CCTV를 토대로 가해자를 쫓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정부 지원 서비스를 통해 부른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KBC 고우리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갑자기 누워있는 아이를 세게 흔들더니 아이의 등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마구 흔들고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흔들고 때리고 던지고 태어난 지 25일밖에 안 된 신생아에 대한 폭행은 엄마가 자리를 비운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큰 유치원으로 옮겨야 돼서 그것 때문에 제가 상담 갔다 그랬거든요. 이제 울림이 계속 울려가지고 확인해 보니까는 아이를 때린 여성은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용한 산후도우미였습니다. 부부는 다름 아닌 보건소에서 소개받은 사람이 학대를 했기 때문에 더욱 분통이 터진다고 말합니다. 보건소에서 저희가 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리스트를 이제 받으니까 당연히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주는 리스트라서 그냥 믿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의 부모는 해당 도우미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도우미는 경찰 조사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 홧김에 아이를 거칠게 다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도우미의 이런 행동이 학대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그제 저녁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끼어 크게 다친 2살 아기가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119 구조대가 아기를 의자에서 빼내려 하지 말고 그대로 기다리라고 지시했던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2살 아이가 안마의자에 끼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저녁 6시 46분. 하지만 아이가 병원에 도착한 건 40분 가까이 지난 7시 20분이 넘어서였습니다. 애기는 점점 쉬고 이러가는데 뭐 조금만 기다려달라면 한번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고 그랬거든요. 신고 당시 가장 가까운 119 구급대원들은 이미 출동을 나갔고 3km 떨어진 또 다른 안전센터 역시 모두 다른 신고로 출동해 있었습니다. 결국 구급대원이 아닌 일반 소방대원이 출동했고 10분이 넘어서야 소방 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시각은 이보다도 5분이 더 걸렸습니다. 일장도 출동이 됐고 부문도 출동이 됐고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출동이 거기에서 같이 좀 거리가 멀어도 사직동에서 같이요. 결국 병원까지 40분 가까이 소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 겁니다. 맥박을 회복하기까지 했던 아이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구조가 늦어진 탓에 아이를 안마의자에서 떼어내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119의 지시가 화를 불렀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안마의자에 껴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애기를 일단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는 119 있었어요. 한편 경찰은 부검을 통해 아이의 정확한 사인과 안마의자의 작동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원금의 수십 배를 벌게 해주겠다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 돈을 빼돌린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로 사설 도박까지 하도록 부추겼다는데 요즘에 이런 가상화폐 투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정훈, 김덕현 기자가 다독 보도합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입니다. 역대급 배당 한번 찍어보자. 거래소 수익 100% 배당 같은 문구와 달리 반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와중에 2천만 원을 날린 투자자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사업도 계속 해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들에 속아가지고 계속 이제 좀 더 투자를 하게 되고 해서. 최초 발행된 가상화폐 가격은 개당 25원. 거래소 측은 사업 수익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여 가상화폐 가격을 40배인 1,000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거래소 대표 30살 김모 씨는 직원 계좌를 이용해 허위 거래를 계속하는 수법으로 가상화폐의 장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트 운영 권한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조작해서 거래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돈을 빼돌렸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현재 알려진 피해자만 60여 명,
피해 금액은 1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이 개설한 가상화폐 주사위 게임도 피해를 키우는 데 한몫했습니다. 해외 유명 도박 사이트와 제휴했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이 사이트를 이용할수록 투자 수익이 늘어난다며 도박을 하도록 유도해 돈을 뜯었다는 겁니다. 사이트가 잘 돌아가야 얘네도 수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얘네가 이제 이벤트를 했어요. 심지어 외국 사이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영어 번역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운영자 김 씨가 애초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와 사설 도박장을 접목한 등의 혐의로 거래소 대표 김 씨를 구속해 오늘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런 가상화폐 피해가 끊이지 않자 일부 투자자들은 추가 피해를 막겠다며 자체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직접 나서 부실업체를 가려내고 피해를 막겠다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들이 받은 제보만 수백 건,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놓고 그래서 도대체 이런 회사들이랑 무슨 제휴를 맺은 거지? 그래서 알고 보면 그냥 우리는 아마존 서버를 쓰고 있어, 그냥 엑셀을 쓰고 있어, 이런. 하지만 민간 차원의 활동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거나 서버를 열어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당국도 가상화폐 범죄를 밝혀내는 게 쉽진 않습니다. 가상화폐 전문 지식을 갖춘 수사 인력이 부족할 뿐더러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 범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 적용할 법조항조차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정교하게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강한 관리 체계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양산되는 피해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3개월간 적발된 가상화폐 관련 범죄만 206건에 달합니다. SBS 배정훈, 김덕현입니다. 한 사립대학의 교수들이 설립자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가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학교를 떠날 지경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들에 대한 이런 보복 조치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학교 측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유수환 기자가 제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 문을 연 경기 파주의 웅지세무대학교입니다. 설립자 송모 씨가 수년간 학교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교수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법정 구속됐습니다. 교수들은 지난 2016년부터 비정상적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보복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교수협의회 교수 중심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교수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학교 이사회가 그해 8월 맡은 강의가 하나 폐강될 때마다 해당 교수의 급여를 20%씩 삭감하는 대학 구조조정 규정을 만든 겁니다.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같이 놓으면 학생들은 당연히 필수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히 그렇게 강의가 폐강되면 급여를 또 삭감하게 되는 거죠. 이 대학 교수의 9월달 임금 내역서입니다.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10만 원 남짓입니다. 지난 8월 설립자 1심 선고 때 해당 조항도 불법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심 선고일 뿐이고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된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지난 3월 교육부가 설립자 부인인 박모 총장 해임과 횡령금액 회수 등 18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도 내렸지만 역시 묵묵부답입니다. 두 차례 이행 촉구서를 보낸 교육부는 대학 측이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입학 정원을 동결하거나 신입생 모집을 정지시키는 등 행정 제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전북 완주에서 케이블카가 선을 따라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타고 있던 3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JTBC 주혜인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앞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19 구조대가 비스듬히 쓰러진 케이블카에서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어떤 차가 하나 나가길래 산에서 뭔 일 났냐고 했더니 사람이 하나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완주 한 사찰로 올라가던 화물용 케이블카가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케이블카는 30m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와 출발 지점에 있는 이곳 조작실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안에 타고 있던 53살 진모 씨가 숨지고 54살 이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찰 신도인 이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사찰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해당 케이블카는 1989년 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설치해 사찰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화물만 운반해야 하지만 사찰까지 가는 길이 험해 평소에도 사람들을 태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물만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을 함부로 태워서는 안 되는 거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하고 당시 케이블카를 조작한 사람과 사찰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의는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측근들도 조문을 못했는데 다만 종교계와 외교사절 또 야당 대표들의 조문은 받았습니다. 정유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는 고인 뜻에 따라 사흘 동안 천주교 의식에 따른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손자가 다가왔을 때 잠깐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빼곤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상주 자리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조의를 마음으로만 받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선 조문 오지 말고 평소와 다름없이 국정을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계에서 보낸 근조화환은 모두 돌려보내졌고 측근인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오거돈 부산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부겸 의원 등이 성당을 찾았지만 조문하지는 못했습니다. 침울하게 계신데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7대 종단 대표자 등 종교계 지도자들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 등 외교사절, 또 야당 대표들은 만났습니다. 조문을 마친 손학규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04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참가했던 실향민 어머니의 소망을 풀어드리지 못했다며 특히 안타까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해드린 것, 그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엔 이낙연 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발인미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이곳 남천 성당에서 진행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동맹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주는 책이 또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으니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취임 후 첫 국방부 방문.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 중간에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는 주요 동맹국에 불만을 쏟아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을 심하게 이용해온 나라며 중국과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의 비서관이 책에 기록한 이 발언은 이후 공개석상에서도 비슷하게 되풀이됩니다. 트럼프의 평소 생각과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We are the piggy bank to the world. We've been ripped off by China. We've been ripped off by everybody. 6달 뒤 다시 국방부를 찾아서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손해보는 거래지만 1년에 600억 달러, 70조 원을 낸다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70조 원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70배에 해당합니다. 최근 협상에서 미국은 내년 몫으로 올해 6배인 6조 원대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인 우드워드도 지난해 9월 발간한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 비용에 불만을 터뜨리고 한국이 미국을 뜯어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내부 고발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보다는 돈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보다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막아설 참모들이 이제 주변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검사의 명예를 실추하게 하는 오보를 쓴 언론인은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흘리기 등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만들었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내놨습니다. 공소 제기 전에는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예외적 경우에만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소환은 물론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 과정을 촬영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당초 공개된 초안에 없었던 내용도 추가로 담겼습니다. 사건 관계인과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언론인의 검찰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돼 검찰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제 식구 감싸기였지 않습니까? 검사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들어간 거는 굉장히 낙의적이라고 국민들이 요구와도 굉장히 반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훈령에 대한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가 의견을 수렴했다던 대한변협의 관계자는 법무부가 초안을 설명했을 뿐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며 언론인 출입 제한 규정이 있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청사 출입 제한 여부는 언론사들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고 오보 방지를 위해 전문 공보관제 등을 통한 제한적 사건 공개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의 돼지 농가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없었는데도 정부가 사육돼지를 사들여 살처분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원은 발병 지역이 아니지만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는 곳인데요. 정부가 철원 고립화를 추진하는 것도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철원군 내 사육돼지 수매 동향을 협의한 문건입니다. 철원 농가들이 수매를 계속 거부하면 오늘부터 철원 고립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7만 3천여 마리 사육돼지와 분뇨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축산 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는 건데 사실상 농장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수매에 동의하면 시행을 보류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압박합니다. 농가들 수매를 해달라고 한 것처럼 꾸미는 거 아닙니까? 버틸 수가 없죠. 포기하게끔 만드는 게 지금 정부 정책이에요. 지금까지 철원 지역 수매 신청 농가는 단 한 곳뿐. 수매 후 살처분 조치 대상 지역은 강화, 김포, 연천 파주와 강원도 철원으로 발병 지역이 아닌 곳은 철원이 유일합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고 있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농가들은 원칙 없는 살처분 강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합리성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요. 일괄적 살처분을 실시하다가 검사해서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바꾼 걸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돼지 가격 폭락에 따른 보상가 현실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는 대신 디지털 기기를 통한 비대면 소통이 많아졌지요. 이런 가운데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거대 미디어 플랫폼들의 알고리즘이 알고 보면 사람들의 편견을 강화하고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SBS D 포럼의 주제를 임태우 기자가 전합니다. 내가 어른인데 하는 생각은 우리 앞 세대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세월이 변했다. 일이 많으면 일요일도 무보수로 출근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선진화에 일임했다고 자부한다. 같은 사람이 쓴 익명의 글 몇 개만 보고 우리는 글쓴이를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 나이와 성별, 정치 성향이 다른 12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글쓴이를 추측해봤습니다. 8문제 중 7문제에서 적중률 0%를 기록했습니다.
단 한 문제를 빼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서 엉뚱한 사람을 지목한 겁니다. 고정관념, 편견에 근거한 추측이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진보는 다 저럴 거야, 보수는 다 저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슈마다 정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광범위하게 집단화한 편견이 개개인의 생각을 좌우합니다. 미국 기술 사회학자 제이넵 투팩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알고리즘을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들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에게 편향된 정보만 제공해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You can show them something more hardcore, they're more likely to stay on the site. 팝업 광고 창시자 이선 주커먼은 SNS와 검색 엔진이 제공하는 정보의 편향성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확증 편향이 심해질수록 끼리끼리 소통이 증가하는 반면 생각이 다른 상대와는 대화 자체를 피하거나 적대시하게 됩니다. SBS D포럼은 사회 갈등이 심각해지는 원인을 알고리즘, 미디어의 편향성, 비대면 소통의 증가 등 기술과 사회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우리 스스로 기술의 편리성에 매료된 채로 편견과 확증 편향의 덫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반성의 화두를 던져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또다시 불청객 황사 소식이 있습니다. 사흘 전에 발생했던 황사의 잔류가 다시 유입되면서 내일 늦은 오후에 중서부 지역부터 점차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늦은 오후가 되면 수도권과 강원도의 미세먼지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지역은 내일 저녁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까지 함께 유입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아침에 5도 이하로 뚝 떨어지겠고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모레가 되면 전국 더 많은 지역으로 미세먼지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님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제나마 억울함은 풀렸지만 함께했던 동료가 다 세상을 떠나서 혼자 이런 결과를 보는 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베 정권에 굴복해서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결단을 내린다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오늘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한 말입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